안녕하십니까. 경제학 7주차 1교시입니다. 벌써 7주차가 지나가고 7주차가 지나가면 미시경제학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간고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9주차부터는 이제 거시경제학 들어갑니다. 중간 시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사항에 공지한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제 10장에 나오는 외부 효과와 공공재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외부 효과 그리고 공공재 두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앞에서 첫 시간에 제1원칙 해가지고 경제학의 기본 원리 봤습니다. 그 경제학의 기본 원리 봤을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공부했습니다. 원래 시장을 통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면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시장의 실패라고 그랬죠. 마켓 페일리어라고 했는데 그 마켓 페일리어, 즉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원인은 보통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독과점이 있는 경우죠. 아무래도 시장이 경쟁 시장이 아니라 독과점 시장인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보다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높기 때문에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합니다. 그 얘기는 곧 뭐죠?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장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서 공부하실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공공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장 실패 이유는 비대칭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대칭 정보. 대체 정보가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에 한쪽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이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경우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대칭 정보가 존재할 때 주로 보험시장이라든가 증권시장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죠. 그래서 특히 글로벌 금융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비대칭 정보가 존재해 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경우하고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문제를 갖다 집중적으로 많이 다룹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서는 비대칭 정보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외부 효과하고 공공재가 존재할 때 왜 시장 실패가 유발되는지 또 이런 경우 원래 그 시장 실패가 유발되는 경우에는 그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독과점의 경우에도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독과점을 갖다가 규제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좀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외부 효과와 공공재가 존재할 때 또 정부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부 효과에 대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재에 대해서는 2교시에 공부하실 겁니다. 2교시에는 공공재하고 그 다음 챕터에 나와 있는 그 소득 분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빈곤이라든가 불평등, 소득 분배 문제가 나오는데 그 내용 해서 미시경제학 2교시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효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원래 외부 효과라고 할 때는 영어로 external effect죠. external effect라고 하는데 보통 많이 쓰는 말이 externality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성이라고도 그래요. 외부 효과 또는 외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xternality 해가지고 외부성, 또 external effect 해가지고 외부 효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거래 당사자가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 결과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 뭔가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미칠 때 이럴 때 외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xternal effect, 흔히 살면서 늘 겪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외부 효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신나게 재미있게 노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끄럽죠. 이런 거 다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등등 관련해 가지고 많이 언급되는 건데 이게 다 외부 효과입니다. 물론 좋은 외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 효과라고 하는 말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뭔가 좋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때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한 가지가 나왔는데 수압파쇄 해가지고 프래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예를 들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참 그러고만도 약간 좀 한 예를 많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프래킹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식수로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제 뭐 해가지고 하는 그 작업인데 수압으로 해서 이제 파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과 식수가 오염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식수를 갖다 오염시킨다 그러면 외부 효과가 안 좋은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외부 비용이라고 합니다. 외부 비용, 안 좋은 외부 효과는 외부 비용 해가지고 external cost라고도 하고 어떤 뭐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도 합니다. negative externality 해가지고 부정적 외부 효과. 또 국내 교과서에서는 또 뭐 음의 외부 효과, 음이라는 게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죠. 음의 외부 효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또 부의 외부 효과, 한자어 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정부할 때 아니 불자 쓰는 게 아니라 정부 해가지고 부자가 있는데 역시 네거티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어 써가지고 정의 외부 효과 반대말로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해로운 외부 효과라고도 합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니까 해로운 외부 효과다. 이렇게 다양한 번역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외부 불경제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이런 문제를 처음 분석한 학자가 아서 피구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가 바로 경제학 중에서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중에서도 특히 그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 공부하는 분야가 후생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웰페어 이코노믹스 해가지고 후생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 후생 경제학을 처음 확립한 학자가 아서 피구입니다. 원래 그 아서 피구는 알프레드 마셜의 제자입니다. 마셜의 제자 우리가 두 명 알고 있죠. 알프레드 마셜의 제자 누굽니까? 존 메이나드 케인즈하고 또 프리드리 하이에크가 있었죠. 근데 이제 같이 동문수학한 사이가 바로 아서 피구입니다. 물론 피구는 자기 스승의 경제학 세계 체계를 아주 충실하게 계승하면서 또 후생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또 나중에 뭐 피구 효과 해가지고 케인스를 갖다가 비판하는 케인스의 주장을 갖다 반박하는 이런 효과도 발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학자로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냥 반대 입장에 놓이는 것이지 뭐 둘은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피구가 후생 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갖다가 확립한 인물입니다. 책도 썼고요. 교과서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외부 불경제 그래서 external diseconomy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단어가 어려우니까 요새는 잘 안 써요.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해가지고 어려우니까 잘 안 쓰고 그 대신 이제 이로운 외부 효과 또 해로운 외부 효과 해가지고 앞에다가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런 말 붙여가지고 쓰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수를 갖다 오염시켰잖아요. 오염시킨 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니까 자 외부 비용 또는 부정적 외부 효과 또는 해로운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내 교과서에서는 외부 불경제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용어도 같은 용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 효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비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로운 외부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포지티브 외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외부 편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비용이라고 할 때 익스터널 코스트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식수를 갖다 오염시켰단 말이에요. 자, 식수를 갖다 오염시켰다면 제3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해로운 영향을 미쳤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득을 얻고 이득을 얻은 만큼 대가를 지불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라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 뭐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서 공해를 유발했다. 그럼 공해 때문에 피해본 사람에게 피해본 만큼 정확하게 다 보상을 해주나요? 안 해주죠. 또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 때문에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바로 시장에 실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수를 갖다 오염시켰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염을 시켰는데 그 오염 때문에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보상을 안 해줬다는 얘기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런 보상을 안 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외부 비용이라고 할 때 바로 개인이나 기업이 중요한 건 아무런 보상 없이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줬다는 거죠. 식수를 갖다 오염시킨다든가 환경 오염을 시켜가지고 피해를 줬다. 이럴 때 이걸 부정적 외부 효과
즉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라고 합니다.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 또는 해로운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음의 외부 효과라고도 하고요. 자, 이 외부 비용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죠. 제3자가. 이럴 땐 외부 편익이라고 합니다. external benefit 해가지고 외부 편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예요. 이득을 얻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편익이에요. 제3자가 얻는 편익.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편익을 얻는 겁니다. 이럴 때 긍정적 외부 효과. 그래서 positive externality 해가지고 이건 이로운 외부 효과 또는 양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할 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 외부 효과하고 긍정적 외부 효과 두 가지 합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비용과 외부 편익을 합쳐가지고 외부 효과라고 한다. 중요한 건 제3자가 피해를 입거나 이득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에 대한 보상이거나 대가가 없다는 거죠. 보상이나 대가가 없기 때문에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즉 마켓 페일리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즉 시장의 실패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라고 할 때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제3자가 이득이나 손해를 봤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보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봐주시고. 먼저 외부 비용의 사례인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식수를 갖다 오염시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기라든가 수질 오염 같은 것들 이겁니다. 환경오염. 그 다음에 운전 중에 문자한다.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 보내다가 사고 많이 내잖아요. 사고를 많이 낸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 스탁에 영향을 미친다. 뭔가 환경오염이죠. 이것도 화학물질을 갖다가 방류해가지고 전체 물고기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외부 비용 사례입니다.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해, 환경오염, 공해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공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소음 공해도 있을 뿐 아니라 식수 오염시키는 거 다 포함됩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외부 비용이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누군가에게 뭔가 피해를 줬다. 이거 다 외부 비용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살면서 남에게 피해 주는 경우 꽤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배려는 못해도 피해는 안 주는 게 참 잘 사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게 되면 우연히 커피숍 갔더니 친구 몇 명이 모여가지고 엄청 시끄럽게 떠드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떠듭니다. 그 주변에 있는 피해보는 사람들은 다들 속마음이 그렇겠죠. 등짝 스매싱 한 대씩 패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이게 다 그런 겁니다. 남에게 배려는 못할지언정 최소한도 피해만 안 주는 것도 요즘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외부 편익이 있습니다. 외부 편익은 원래 피구가 쓴 후생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가 나오는 게 이거 나와요. 자, 과수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수원 가까운데 양봉업자가 있어요. 벌을 키워가지고 꿀을 따는 양봉업자가. 그러면 그 벌들이 어디 가서 꿀을 따오겠습니까? 과수원에 있는 과일나무에 꽃이 필 때 거기 가서 꿀을 따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과수원에 있던 꿀이 양봉업자한테 넘어간 거죠. 그럼 양봉업자는 과수원에 있던 꿀이 양봉업자한테 넘어갔다? 자원배분 아니에요. 자원배분. 과수원에 있던 꿀인데 양봉업자한테 넘어간 겁니다. 자원배분이죠. 그럼 양봉업자는 과수원 주인한테 꿀값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물론 당연히 안 주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무슨 교과서에 도덕교과서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가지고 이제 양봉업자가 벌을 키워서 꿀을 땄는데 그래도 과수원에 찾아가 가지고 당신네 과일나무에서 우리 벌들이 꿀을 따다가 나한테 이득을 줬으니까 고맙다고 이제 꿀 한 병 건네주는 이게 이제 우화처럼 해가지고 우화는 아니고 이제 하나처럼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인가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자꾸 이제 어린이들한테 자꾸 주입시키고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이런 것들 다들 이제 도덕 교과서에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줍니까?
내가 얻은 이득만큼 대가를 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과수원 옆에 있는 벌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양봉업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도 있죠. 교육 가장 대표적인 오늘날의 외부 편익의 사례는 교육입니다. 근데 국가가 돈을 내가지고 교육을 시켰다. 근데 교육이 가져오는 파워가 엄청나잖아요. 단순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높은 소득을 얻는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모든 데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파급 효과가. 그게 다 외부 편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갖다 잘 보존한다든가 환경을 잘 보존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외부 편익에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득을 얻는 거 아니에요. 농지를 보존하고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안식을 얻고 또 휴식을 하고 그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걸 조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많은 사람이 엄청난 이득을 얻는 거죠. 이게 다 외부 편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두 개 나왔는데 하나는 공예죠. 하나는 공예가 나왔고 하나는 이제 여기 꽃 안에 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벌이 열심히 꿀을 따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좀 전에 운전 중에 문자가 나왔는데 이게 미국에서 상당히 아주 위험한 사건들,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또 운전하다가 문자 메시지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운전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에 차가 안 갑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폰에 시선이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 못 보고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운전 중 문자하는 게 미국의 43개 주에서 아예 불법으로 정해놨어요. 불법으로 정해놨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엄청나게 야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 중 문자하기가 나오는데 그림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그림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사진 제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니 그 많은 인종이 있는데 굳이 이제 다수인 인종이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누가 시비 걸면 걸리는 거죠. 차별이라고 시비 걸면 걸리는 겁니다. 그럴 땐 딱 앞에다가 이제 트럼프가 문자 보고 있는 거 쓰면은 딱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무의식 중에 한 거지만 이런 것들이 언젠가 자기한테 큰 아무 의식 없이 한 거지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자, 이제 그러면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가는 이제 보다 본원적인 문제인데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겁니다. 시장 실패해가지고 마켓 페일리어입니다. 마켓 페일리어, 시장 실패. 그래서 자유시장 균형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공급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균형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공급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자유롭게 생산활동도 하고 또 소비활동 하다 보면은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이나 모두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경제는 너무나 많은 오염물질을 방출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염원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비용을 고려할 요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득을 얻는다. 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고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염원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비용을 고려할 요인이 전혀 없다는 거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장 경제에서는 너무 많은 오염물질을 방출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보상을 하지 않으니까 환경오염도 더 심해지는 거죠.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죠.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염이 주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이윤을 갖다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공통적으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정합니다.
물론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한계 수입이 가격과 항상 같죠.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P 이퀄 MC에서 생산량만 결정합니다. 완전 경쟁 기업은. 그렇지만 이제 다른 기업들은 MR 이퀄 MC에서 생산량과 가격을 정합니다. 근데 이때 한계 비용 아니에요. MR 이퀄 MC니까 한계 비용인데 이제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한계 비용을 이제 사적인 한계 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별 기업이 알고 있는 자기네가 알고 있는 자기네들이 지불하는 사적인 한계 비용이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럼 환경을 갖다 오염시키면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적 한계 비용이 아니라 이제 뭐요? 사회적 한계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한계 비용을 고려한다. 예, 마지널 소셜 코스트입니다. 프라이빗이 아니라 소셜 코스트예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오염 한 단위가 사회 전체에 끼치는 추가적인 비용을 얘기합니다. 사회 전체에 끼치는 추가적인 비용. 이것들이 오염의 사회적 한계 비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한계 비용은 사적 한계 비용이에요. 물론 이제 사적이라는 말, 프라이빗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여기서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적 한계 비용에다가 외부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사회적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적 한계 비용을 고려해 가지고 생산량을 정해야만 그나마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 비용이라고 할 때는 주로 산성비, 아까 얘기했던 그 환경오염, 공해입니다. 다 산성비라든가 오염된 식수 같은 것들 다 사회적 한계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또 오염의 사회적 한계 편익도 있습니다. 사회적 한계 편익이에요. 뭐냐면 추가적인 오염 한 단위가 사회 전체에 끼치는 추가적인 편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거 갖다가 이제 사회적 한계 편익이라고 그래요. 오염은 시켰지만, 환경 오염은 시켰지만 기업이 생산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죠. 거기다가 또 일자리가 늘어났죠. 이건 이제 비록 환경은 오염시켰지만 생산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주는 추가적인 편익이죠. 그만큼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도 생산된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나가지고 노동자가 소득을 얻은 것이고, 이런 걸 반영하는 게 사회적 한계 편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염의 경우에도 사회적 최정량이라는 게 있어요. 오염을 0으로 만들 수 있나요? 없습니다. 또 0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염의 사회적 최정량을 따져야 합니다. 오염의 사회적 최정량. 그래서 오염의 사회적 최정량이라고 할 때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합니다.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가지고 그 사회가 선택하게 되는 오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염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편익은 물론이고 다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가지고, 물론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걸 고려해가지고 그 사회가 선택하게 되는 오염량을 오염의 사회적 최적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최적 오염량은 0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0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0이라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염의 사회적 최적 오염량은 0이 아니다. 한계 비용은 체증하죠. 오염의 사회적 한계 비용입니다. 체증합니다. 또 편익은, 한계 편익은 체감하죠.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것처럼 한계 편익도 체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의 사회적 한계 비용은 우상향하고, 자, 오염의 사회적 한계 편익은 우하향합니다. 물론 가로축은 오염 배출량이죠. 오염 배출량 톤이고, 이럴 때 오염의 사회적 최정량이 0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을 고려해 가지고 최적 오염량을 구한 다음에 그 최적 오염량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염의 사회적 최정량, 최적 오염량은 Q 옵티멈. 자, Q 옵티멈이고, 이럴 때 이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은 $200로 일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모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염의 최정량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시장 경제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잖아요. 다들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시장 경제입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시장 경제에서
근데 발전회사처럼 발전하는 과정에서 뭐 뜨거운 물도 내보내가지고 오염을 시키잖아요. 또 만약에 화력발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오염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발전회사처럼 오염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기업이에요. 오염을 시켜야만 편익을 얻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오염을 얼마나 배출할 것인지 이거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당연히 뭐예요? 오염이 주는 사회적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오염을 얼마나 배출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 또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 고려해가지고 적정한 최적 오염량을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자 Q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오염량이에요. 시장 오염량. 그러니까 시장 오염량에서 봤을 때 사회적 한계 비용하고 반면에 역시 시장 생산량이죠. Q. 자, 시장 마켓 퀀티티입니다. 시장 생산량에서 사회적 한계 편익이에요. 그러면 자,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한다고 하면 한계 편익은 0, 한계 비용은 400달러입니다. 시장 경제라면 정부의 개입이 없는 시장 경제.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이 없는 시장 경제에서는 오염을 시키고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이득은 많죠,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염의 사회적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고려합니다. 가지고 사회적 최적 오염량은 Q 옵티멈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결정된 오염량은 얼마예요? Q 마켓이죠. 이만큼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만큼을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편익만 고려해가지고 생산량을 정한다면 마구마구 많이 만들죠.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오염량은 Q 마켓이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최적인 오염량은 Q 옵티멈이다. 근데 만약에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예요? Q 옵티멈이 아니라 뭐예요? Q 마켓을 생산하겠죠. 생산하면서 오염을 그만큼 배출하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 경제에서는 오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제한 없으니까 그냥 마구마구 많이 만들어서 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 오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의 결과는 비효율적입니다. 오염의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편익보다 아주 높죠. 시장이라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결과는 비효율적이다. 그럼 이제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로널드 코스라는 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탄 학자인데 로널드 코스가 이걸 갖다가 증명을 합니다. 외부 효과에 사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민간 부문이라고 할 땐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예요? 오염을 배출한 사람. 또 하나는 오염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죠. 그래서 민간 부문이 협상을 통해서 스스로 외부 효과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민간 부문이 뭘 통해? 협상을 통해서 스스로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증명한 학자가 바로 로널드 코스고 코스 정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데는 돈도 들어갈 것이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협상을 하려면 당연히 시간도 걸리겠죠. 또 서로 참기도 하고 또 노력이 필요하죠. 돈과 시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데는 돈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자, 경제학과 로널드 코스입니다. 코스 선생이 한 4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그 이코노미스트에 떴어요, 기사가. 그래서 한번 이코노미스트 들어가가지고 자세히 기사를 읽어봤는데 몇 년, 4년 됐는데 돌아가신 지 4년 됐는데 그때 돌아가실 때 연세가 102살로 돌아가신 겁니다. 뭐 요새는 뭐 이제 앞으로 흔히 있는 일이겠지만 102살로 들어가지고 이분이 쓴 논문이 60년 논문이에요. 1960년 논문. 그래서 1960년에 쓴 코스는 물론 시카고 대학 교수입니다.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이 양반은 노벨 경제학상을 탔지만
법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공한 분야가 법경제학이라는 분야예요. 법경제학. 이 분야를 갖다 전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고 법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걸 주로 연구한 분야예요. 만약에 이제 뭐 진짜 미국 같은 경우에 갑자기 철도가 부설을 해갖고 철도가 우리 농장 옆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농장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뭐요? 자, 소들이 많이 소들이 놀라다 보니까는 뭐요? 우유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피해가 크다는 거죠. 당연히 철도회사가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보상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다 판단하고 계산하고 하는 게 법경제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널드 코스가 바로 1960년에 쓴 논문에서 민간 부문이 모든 외부 효과를 스스로 정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때까지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목장 옆으로 엄청난 규모의 목장인데 그 옆으로 다 철도가 지나간다. 철도를 새로 부설해가지고 철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가축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예요? 우유가 적게 나오고 이런 것들. 이럴 때 이제 당연히 소송이 발생할 것이고 소송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경제학자들이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가 이걸 정리해가지고 코스 정리를 제시한 겁니다. 이 코스 정리가 바로 코스 선생한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준 그런 정리예요. 물론 여러 분야의 업적이 있지만 코스 시올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재산권이 즉 소유권이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예컨대 하천이 오염됐다. 자, 발전회사가 상위에서 발전하는 바람에 하천이 오염됐다. 그럼 그 하천이 누구 거냐? 그 하천이 누구 것인지 소유권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천에 대한 오염된 하천의 재산권이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 것인지. 그럼 이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협상을 할 때 들어가는 거래 비용이 충분히 작다는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코스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권이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또 뭐요? 거래 비용이 충분히 작다는 조건. 또 자유롭게 협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조건 하에서 어떤 경제는 외부 효과에 대하여 항상 효율적인 해결책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항상 효율적인 해결책을 달성할 수 있다. 그걸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래 비용이 충분히 작다고 했는데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피해를 준 발전회사하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 간에 협상을 할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있죠. 이 모든 비용을 다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래 비용이 충분히 작다는 조건 하에서 효율적인 해결책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의 분석에 따르면 코스의 정리에 의한 내용입니다. 개인들은 협상을 통해서 자유로운 협상이에요. 협상을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을 유인이 있다는 겁니다.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협상을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을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외부 효과를 내부화한다고 표현합니다. 외부 효과를 내부화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internalize the externality입니다.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회사라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양식업자라든가 의사결정을 할 때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뭐요? 외부 효과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 효과를 고려한다. 외부 효과를 고려하면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외부 효과를 고려하면 당연히 발전회사도 생산량을 줄일 것이고 뭐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죠.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도 좀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지금까지 과다하게 생산해가지고 공해를 많이 유발했으니까 생산량을 줄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 효과를 고려한다. 이 말이 곧 외부 효과를 내부화한다는 말입니다. 외부 효과를 내부화한다. 이 말은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 효과를 고려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에 나와 있는데 잔디 깎는 기계를 빌리는 대신에 잔디 깎는 기계를 빌렸다. 근데 이제 기계는 빌리는 대신에 이웃집 아기의 낮잠 시간에
근데 시끄러운 음악을 틀지 않기로 합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중에 사례예요. 그래서 이웃집 아기가 낮잠 자는 시간에 시끄러운 음악을 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잔디 깎는 기계를 빌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외부 효과가 내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의 사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 보인 인물입니다. 그럼 만약에 시장이 스스로 외부 효과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오염에 대한 정책, 이제 정부의 개입이에요. 사적인 해결이 안 됐다. 사적 해결이 안 됐다면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시장이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환경 기준을 정합니다. Environmental Standard. 기준을 정한 다음에 누구나 다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환경 기준을 정한 다음에 누구나 다 지키도록 한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켜야 할 행동을 명시한 이런 규정이에요. 환경 기준. 그래서 Environmental Standard 해가지고 외국 교과서에선 다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 기준을 정해가지고 누구나 다 지키도록 한다.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 데미지가 있죠. 그런데 뭐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뭐 경유차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거예요. 의무화한다. 또 특정 오염물질은 아예 배출을 금지시킨다. 이런 것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성공했죠. 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UN 차원에서 이런 거 많이 했죠.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프레온가스라는 거 아시죠? 프레온가스, 카본, 플로르, 염화불화탄소예요. 염화불화탄소 해가지고 이제 CFC라고 하는 프레온가스인데 이 프레온가스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프레온가스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 지구를 갖다가 지구의 그 자외선이 그냥 투과하도록 되는 거죠, 이게.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신문인가 봤는데 옛날에 그 프레온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존층을 파괴해가지고 지구상에 아주 커다란 해악을 갖다 가져온다는 걸 처음 증명하고 주장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제가 신문에서 좀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온가스인데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썼어요. 하다못해 냉장고 만들 때 냉매 있죠. 냉매도 프레온가스 썼습니다. 싸고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스프레이도 다 프레온가스 썼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스프레이도 그렇죠. 그 다음에 냉장고 냉매도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다. 이게 밝혀진 거죠. 그분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UN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프레온가스를 갖다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협약도 체결되고 한 겁니다. 협약에 사인한 나라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금은 프레온가스 함부로 씁니까? 못 쓰죠. 하다못해 진짜 냉장고 냉매도 안 써요. 딴 거 쓰지. 스프레이에 절대 안 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국제적인 기준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들 안 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환경 기준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2020년부터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거예요. 2020년부터 환경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선박이 있죠. 선박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역시 그 선박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갖다 저감하는 장치를 갖다가 선박에 달아야 돼요. 의무예요. 달지 않으면 운행을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아예 엔진을 통째로 바꿔가지고 통째로 바꿔가지고 LNG 사용하라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 건조되는 배는 LNG 연료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배들은 그 장치를 갖다 부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운행을 못해요. 아예. 상업용 운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강력한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해야죠. 또 필요합니다. 환경 기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있으면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걸 배출세라고 그래요. 배출세 해가지고 이미션 텍스라고 합니다.
또 환경 오염을 갖다가 막기 위한 거니까 환경세라고도 하죠. 근데 이런 환경세를 갖다 부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학자가 누구냐? 아서 피구입니다. 피구의 후생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조세 부과를 갖다가 처음으로 제시한 학자가 피구이기 때문에 이런 배출세를 갖다가 또 피구세라고 부릅니다. 피구세. 피고비한 텍스예요. 피구세. 그래서 외부 비용을 줄이도록 피구가 고안한 조세입니다. 그런데 뭐 사례 나와 있지만 석탄 생산을 줄이도록 고안된 배출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그러면 피구세,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데 얼마나 부과할 것인가 이것도 잘 계산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피구비한 텍스가 있습니다. 자, 피구세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양도 가능한 배출 허가권이 있어요. 배출 허가권인데 이걸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거예요. 팔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염물질을 모든 기업이 다 이제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백그라운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합니까? 이 심한 상황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냐? 자, 모든 공장마다 의무 조항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오염물질의 배출을 모두 뭐요? 10% 줄여라 이겁니다. 10% 줄여라. 그 정부가 의무적으로 규정했어요. 근데 비상 걸렸죠. 근데 어떤 기업은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10%만 줄이면 되는데 15%를 줄인 거예요. 5%를 초과했죠.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5%에 대한 권리를 갖다가 뭐요? 다른 기업에다 파는 거예요. 다른 기업에 판매한다. 그럼 만약에 5%를 갖다가 매입한 기업이 있죠. 그럼 그 기업은 얼마? 5%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5%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다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이제 5%만 줄이면 되는 거죠. 이게 양도 가능한 배출 허가권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걸 처음 도입한 게 언제냐 하면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UN 인간 환경회의가 열려요. 브라질 리우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두 가지 협약이 나옵니다. 두 가지 협약이 뭐냐 하면 하나는 생물 다양성 협약과 지구상의 종이 점점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물 다양성 협약과 함께 또 한 가지가 기후 변화 협약입니다. 가지고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은 체결했고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여러 차례 또 그 이후에 이해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1997년에 교도의정서가 나와요. 다 들어보셨죠? 교도의정서. 가지고 90년 기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5% 줄이기로 합의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합의하면서 만약에 5%를 초과해가지고 줄인 나라가 있죠. 그럼 초과한 부분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게 도입한 거예요. 그게 처음 도입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시장이 있습니다. 양도 가능한 배출을 갖고 내가지고 뭐요?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금 탄소 배출 줄이고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그 배출권을 갖다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때 처음 나온 겁니다. 92년도, 97년도 교도의정서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게 기업들 간에 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들 간에 적용되고 있고 그 배출 허가권을 갖다 서로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배출권 거래제라고 그래요.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오염물질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다들 할 거 아닙니까? 또 만약에 많이 배출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만큼 팔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오염에 대한 정책 해가지고 뭐 최선의 기준 해가지고 지금 환경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이 기준은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은 없습니다. 융통성은 없고 또 최소 비용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 저감을 이루지도 못한다는 또 한 문제점이 지적이 됩니다. 융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스탠다드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지요. 따라서 최소 비용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 저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배출세는 어떠냐? 배출세는 환경 기준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자, 모든 오염원에 대해서 오염의 한계 편익이 같아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배출하는 오염물질 양을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거예요. 모든 오염의 원천에 대해서 오염의 한계 편익이 같아지도록 만듭니다. 많이 배출하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비용이 같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단위당 얼마씩 세금 내죠. 그럼 세금만큼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한계 비용이 증가해가지고 뭐요? 오염의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같아지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배출세, 피구세는. 그렇지만 이제 실제 적용할 때 중요한 게 그랬죠. 세금을 얼마나 부과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적정 수준의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자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 해가지고 환경 경제학 분야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공학하고 경제학하고 접목을 통해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또. 그래서 배출세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배출세가 외부 문제를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입니다. 가로축은 오염 배출량이고 오염의 사회적 한계 비용이고 한계 편익이에요. 원래 만약에 세금 부과하기 전이라면 균형에서 최적량은 얼마라 그랬죠? 이만큼이라 그랬죠. Q 옵티멈. 그렇지만 시장에서라면 Q 얼마? 마켓이에요. 이만큼입니다. 그럼 이때 오염에 대한 최적의 피구세가 얼마냐? 요 높이만큼이에요. 요 높이만큼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요 높이만큼을 만약에 세금으로 부과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그냥 넘어갔는데 만약에 그만큼 세금을 부과하죠. 세금을 갖다 부과하게 되면 세금은 바로 뭐예요? 한계 비용이죠. 그러니까 200달러만큼 한계 비용 곡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 가지고 뭐예요? 자, 최적 배출량이 달성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달러만큼 세금 부과한다 그러면 자, 그 한계 외부 비용이 200달러만큼 상방으로 올라가요. 상방으로 올라가 가지고 균형 이동하는 겁니다. 가지고 이제 최적 규모만큼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에 이제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4년 이후에 이걸 시행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리우 회의가 1992년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이제 1972년에 스톡홀름 선언이 나옵니다. 스웨덴에서 뭔가 이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UN 인간 개발 회의, 환경 개발 회의를 갖다 한 겁니다. 가지고 이제 거기서 스톡홀름 선언이 나와요. 스톡홀름 선언 해가지고 지구는 하나다, 자원은 유한하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구는 하나다. 이 말 뭐예요? 환경 문제는 한 나라 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모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선언 나온 지 20주년 되는 걸 기념해 가지고 리우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출권 거래제도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겁니다. 근데 92년에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94년도에 도입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은 세계 최대의 뭐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입니다. 뭐 중국과 한테 시비 걸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만큼 온실가스 많이 배출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아황산가스 SO2 아시죠? 아황산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할 때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산화탄소 말고도 메탄가스라든가 아황산가스라든가 이산화질소 같은 것들이 다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황산가스에 대해서 상한뿐만 아니라 뭐요? 상한을 설정해 가지고 지키도록 했고 그러면서도 뭐요? 상한을 지켰는데 그보다 초과해서 줄였다. 초과분을 거래할 수 있게 해야죠. 거래제도를 갖다 만든 겁니다. 캡 앤 트레이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시행해가지고 산성비를 크게 감축시킨 거예요. 큰 돈 들이지 않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CO2에 대해서 강제적이고 종합적인 상한 및 거래제도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갖다가 2020년까지 21%를 갖다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는 제도예요. 배출권 거래제가.
이걸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 형성이 돼가지고 이 시장 사이트입니다. 배출권 거래 시장 사이트예요. 테라패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있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거래소가 있고요.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한 및 거래에 나와 있습니다.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아황산가스 배출에 대해서 일단은 상한을 설정해요. 상한을 설정해 놓고 그 상한을 초과해가지고 더 많이 줄인 기업은 그걸 팔 수 있는 거고요. 거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의 주범인 특히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죠. 상한 및 거래제도. 장점이 뭐냐? 낮은 비용으로 오염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다른 방법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산업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많은 배출권을 발행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상한을 팍 낮추는 거죠. 상한을 낮추니까 당연히 뭐예요? 배출권의 가격이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상한을 낮추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한을 초과해가지고 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한선을 낮추니까. 다 이 정치인에 대한 로비 활동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은 배출권을 발행해가지고 거래하니까 뭐 배출권의 가격도 싸지겠죠, 당연히.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 여전히 총기 규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기 규제를 갖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치인들이 뭐예요? 그 총기와 관련된 그 산업들 거대한 아주 산업들의 후원 받아가지고 다 정치인 된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누가 총기 규제 할 수 있나요? 역대 대통령 아무도 못한 거예요. 앞으로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예컨대 뭐 수은과 같은 국지적 오염물질 있죠. 이런 경우에 적용이 안 돼요. 그저 이산화탄소니 아황산가스니 해가지고 온실가스 같은 아주 이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만 자 수은과 같은 국지적 오염물질에는 적용되기가 어려운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기에 나온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읽어보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부정적 외부 효과만 얘기했는데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교육입니다. 기초교육, 무상교육 이런 것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긍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자,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편익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재활화 활동에 사회적 한계 편익은 자,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한계 편익에다가 외부 편익을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개개인이었는 한계 편익, 즉 사적 한계 편익이에요. 그 사적 한계 편익에다가 자, 사회적 외부 편익을 합한 것이 바로 사회적 한계 편익입니다. 대표적인 게 교육이죠. 개인적으로 볼 때 교육을 많이 받으면 더 많은 소득을 얻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생 개개인에게도 편익을 창출하지만 그들이 사는 사회에도 엄청난 편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뭐 조기 유아교육에 대한 완벽한 경제적 논리 나와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일찍부터 시키게 되면 뭐 빈곤의 악순환도 쉽게 끊을 수 있고 뭐 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 랜디 연구소라든가 미국 내 최대 아주 싱크탱크 중에 하나입니다. 랜디 연구소 또 피츠버그 대학 등의 독립적 연구에 따랐을 때 1달러 교육 지출이 자 조기 유아교육에 1달러를 지출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4 내지 17달러의 편익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교육의 파급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외부 편익입니다. 한계 외부 편익. 자, 외부 편익과 효율성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때때로 시장은 제3자가 얻는 편익. 제3자가 얻는 편익이에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얻는 편익. 이게 바로 뭐예요? 외부 편익이죠. 한계 외부 편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external benefit이라고 그래요. 아까 외부 비용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외부 편익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얻는 편익이에요. 자, 시장 거래에 참여한 소비자나 생산자는 당사자지만 그들 이외 제3자, 이외의 사람들, 그들 이외 제3자인 이외 사람들이 받는 편익을 외부 편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살벌한 예를 많이 들어요. 이게 크루그만의 특징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오토바이 사망률이 상당히 높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뭐 배민이나 이런 아주 뭐 음식 배달 많아지면서 저도 시급할 때가 많아요.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방에서 그냥 끼어들고 막 이렇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듯 그냥 운전을 해요. 많이 죽겠죠. 많이 죽으면 장기 사고로 죽었으니까 장기는 멀쩡할 거 아니냐.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외부 편익을 제공하는가. 참 그러고만 살벌한 사람이죠. 예를 들어도 꼭 이렇게 예를 듭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외부 편익을 제공하는 것인가. 이 몸을 다 통째로 그냥 내주지요. 그냥.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외부 편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뭔가 이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걸 외부 편익이다. 외부 편익과 관련해 가지고 앞서 농지 보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최적 농지 면적, 최적인. 그래서 시장은 사회적 최적의 농지 면적보다 적게 보존하게 됩니다. 앞에서 외부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보다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결과예요. 사회적으로 최적인 양보다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래서 이제 예컨대 피구세를 갖다 부과하거나 이러면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최적인 생산량을 만들어야만 배출량도 최적인 배출량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이득을 얻는 경우라면 이득을 얻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럼 이득을 얻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보다 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보다 적게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대책이 결국 더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더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이 아니라 반대로, 세금의 반대 뭐죠?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 지금 그 얘기하려고 지금 모형이 최적 농지 면적 나온 겁니다. 여기도 이제 보존농지의 사회적 한계 비용 우상향합니다. 보존농지의 면적이고요. 보존농지의 사회적 한계 편익이 나오겠죠. 당연히 보존농지의 사회적 한계 편익. 근데 최적 수준, 사회적 최적 수준은 어딜까요? Q옵티멈이죠. Q옵티멈입니다. 그런데 사적인 수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농지 보존이 영인 시장 결과 비효율적이죠. 당연히. 농지 보존이 영인 시장 결과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농지 보존이 0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계 비용은 제로인데 한계 편익은 어때요? 한계 편익은 훨씬 높죠. 그래서 농지 보존이 0이거나 아니면 최적 수준보다 적을 때 이럴 땐 당연히 비용보다 편익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지 보존이 0인 시장 결과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사회적 한계 편익보다 사회적 한계 비용이 훨씬 더 높죠. 이럴 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대책은 반대로 반대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세금의 반대가 보조금이죠. 마찬가지로 보조금도 피고가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피고 비한 텍스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피고 보조금이에요. 피고 보조금, 피고 비한 서브시다이. 피고 보조금. 그래서 외부 편익을 발생시키는 행동을 이건 장려해야 되는 거죠. 장려하기 위해서 고안된 보상입니다. 당연히 기업들이 세금이 부과되면 한계 비용이 상승하는 거니까 생산량을 줄이잖아요. 반대로 정부가 보조금을 줘요. 보조금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생산량을 늘리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외부 편익을 발생시키는 행동, 이런 걸 장려하기 위해서 고안된 보상이 피고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최적량은 사회적 최적량에서의 사회적 한계 편익 더하기 피고 보조금이에요. 사회적 한계 편익에다가 피고 보조금을 더한 거에 의해서 최적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달성되는 거예요. 사회적 최적량이 달성된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보조금 받게 되면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이
자, 사회적 한계 편입 곡선이 보조금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사회적 최적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술 파급 효과 같은 것들도 역시 외부 편익 중에 하나죠. 기술 파급 효과, 테크놀로지 스피로버라고 해서 파급 효과라고 하죠. 원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축적이 되면 누구나 다 같이 이득을 얻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소멸됩니까? 누가 소비한다고 지식이 줄어들어요? 아니죠. 지식 같은 것들은 개인과 기업 사이에 파급되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외부 편익이다.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실리콘밸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게 거대한 기술 파급 효과를 갖다 가져온다는 것이죠. 처음에 개발할 때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일단 기술이 보편화되면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거대한 파급 효과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네트워크 외부 효과도 있죠. 어떤 개인에게 그 재화의 가치가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때, 이럴 때 그 재화를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그 재화를 함께 사용할 때 가치가 커지잖아요. 이럴 때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외부 효과. 예컨대 우리가 컴퓨터 포털 같은 거 그렇잖아요. 이용자가 얼마 안 되는 포털이 있다. 거기 가서 얻는 게 있을까요? 없죠.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것이 통신망이죠. 전화, 전신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전화, 팩스는 아직도 쓰긴 씁니다. 전화. 이런 것들이죠. 정보통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철도망도 있을 것이고 기타 이제 허브 앤 스포크 항공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네트워크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포털이에요. 사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높아지는데 단순하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는 메트칼프의 법칙이 있어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하는 그 메트칼프의 법칙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효과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책에서는 그래프까지 좀 더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이 에센셜이에요. 원래 네트워크 그 크루그만 교과서도 아주 두꺼운 교과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래프 갖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한 학기 동안 하려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에센셜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어드밴스드 된 경제학 공부하실 때, 미시경제학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외부 효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가지 외부 효과 돼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